오늘 비가 오는데 여기까지 와주신 건약 딱 다 후배들이네. 후배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제가 발제를 할 내용은 경험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면 경험적으로는. 근데 그게 그 어떠한 철학적,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조금 더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 있고, 그 부분들이 과연 의약품의 작용과 부작용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건 그렇지가 않고, 이 사회 시스템,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도 그 똑같은 메커니즘이 그 작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의약품의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본 그 사회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사회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좀 사실 좀 어렵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들은 제가 레퍼런스를 특별하게 달진 않았는데 그 내용들은 이미 그 많은 부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제가 이걸 적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그 나름대로의 좀 그 독창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이거를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면 오늘 이 앨런 포럼은 나름대로는 그 성과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약국에 있으면서 이런 거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그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고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환자가 있죠.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분명히 그 약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든지 처방에 의해서 약을 먹든지 간에, 아니면 본인이 뭐 지정해서 일반 의약품을 먹든지 상담해서 먹든지 간에 먹었는데 불구하고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죠. 당연한 거라. 오늘 이게 왜 너무 당연한 거지. 이 약사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냐면, 지금 그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강 정도는 괜찮아. 그 뭐라 그럴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환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답답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전혀 다른 이거 반대쪽 얘기가 하나 있죠, 그죠? 뭐가 있냐면 뭐 판콜 땡땡이라든지 판피린 땡땡 같은 약을 복용을 했을 때 그걸 왜 먹냐고 물어봤을 때, 또는 요새도 그렇던데 판콜이라고 하는 그 콘택이라고 하는 거를 찾으면서 그 코감기 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를 종종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와 전혀 다른 작용의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먹고 나는 그거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그 무시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바로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표현에 나와 있죠. 부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 이간선님, 부작용을 뭐라고 그래요? 부작용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영어지. 한국말로. 아니죠. 인서트 페이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상 반응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집약돼서 들어가 있어요.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인 거죠. 근데 그 이상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그 부분들이 자기한테는 딱 맞는 반응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뭐 처방이든 비처방이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과 이 작용이라고 하는 반응의 규정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죠?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진통제라고 하는 규정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전문가가 그거에 따르는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토콜, 프로시저에 의해서 이거를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규정을 하면 이 규정 이외의 반응은 무슨 반응이 된다고요? 이상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규정한 사람이 그 반응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원래 이런 반응 밖에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규정력이거든요. 이게 규정력.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개념이에요. 개념. 이 개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도를 만들고 국가가 그거를 거기에 정당성을 심어주는 거죠. 그 정당성을 심어주는 기제가 뭐냐면 그런 부서와 그런 제도를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개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지식 전문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푸코가 얘기했던 지식 권력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식 권력. 지식과 권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권력은 국가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권력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혁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푸코가 지식 권력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권력은 미시적인 거고 이 미시적인 거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처럼 그 거대 단위에서 소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문가나 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 그거를 먹으면 잘 낫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듣죠. 그러니까 약국이 있으면 그런 거 많이 듣잖아. 환자가 와가지고 저 사람이 그걸 먹었더니 뭐가 좋아졌다고 하더라. 그거 나도 먹고 싶다고. 특히 뭐 유산균제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미시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약사한테 말하죠. 그런 약이 있느냐. 그걸 나는 먹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사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주는 경우도 있죠. 그 무슨 얘기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담론에 의해서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약품의 작용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얘는 해열 진통제, 고혈압약, 뭐 스타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이 되어져요. 그죠? 근데 웃기잖아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졌는데 그 규정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은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얘기로 치워버리고, 그렇죠? 그럼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반응을 이용해서 다시 약을 만들죠. 그 약 엄청 많죠. 요번에 건약에서 발행한 건약 N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실려졌었죠. 엠브렐이라고 하는 파이자 약. 그게 그 루마티스 추마티스 그 치료제라고 하는 얘기 어떤 게 일상적 치료제라는 얘기를 하니까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그 치매라고 하는 부분의 작용이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한 거죠.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하니까. 그러면 작용과 부작용을 가르는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누가 기준을 설정하냐라고 하는 부분들.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제일 대표적인 게 법이잖아요. 법. 맞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서론을 조금 길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철학적인 고찰인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철학적인 고찰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죠? 사회의 형태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치적 권력의 문제니까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까 제가 파이자 얘기를 했는데 엠브랄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발생하지 못할 것 같았을 때 그네 제약회사들이 가장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삶의 질 향상이에요. 건강 증진이고. 근데 돈이 안 되면 삶의 질과 건강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합쳐져 있다니에요. 뭐에? 의약품의 작용과 부작용이라고 하는 이 반응에도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이게 합쳐져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제 조금씩 전개를 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생명계가 나오죠. 왜 생명계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거창한 얘기인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생명이 뭔가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나는 생명을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 움직이는 게 생명. 살아 움직이는 게 생명.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가 생명인데 이건 동원 반복이죠. 살아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생명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논리적인 게 뭐예요? A는 A고 A하고 나 A는 같지 않고 그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논리학이거든요. A는 A야. A하고 나 A는 같지 않죠.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학적인 부분이고 이성적인 부분들. 근데 생명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생명은 순환적인 관점이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순환적인 관점. 그래서 생명을 논하는, 생성을 논하는 철학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스피노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니체, 그 다음에 프랑스 철학자인 푸코, 들레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탈구조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이 생명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순환적인 논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순환 논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황쌤께서 얘기를 했던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복되어진다는 얘기죠. 반복되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이 안 되면 생명을 정의를 할 수가 없죠. 생명을 정의를 하는 내용들이 철학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물리학과 화학도 생명을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체잖아요. 유기체. 우리가 그걸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인간처럼 이렇게 어느 하나가 통일적으로 이렇게 몇 개의 부분들이 통일적으로 이렇게 어떤 질서를 갖고 있는 거를 유기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유기체가 아닌 게 뭐예요? 박테리아 같은 거는 우리가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럼 비유기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유기체가 어떻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아주 미스테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생기론이에요. 생기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저기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이 이게 지능으로 이렇게 그죠? 예. 지능으로 만든 다음에 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생겨났다. 이게 생기론이에요. 이 생기론의 대표적인 게 우리 쪽 사고에서는 뭔가요? 동양에서는 기예요. 기. 근데 왜 생기론이라고 하냐면 이게 바이탈리즘이거든요. 바이탈.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는 무언가 이 규정할 수 없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기론이고 이거를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죠. 개념화를 시켜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증명이 안 되잖아요. 물질적으로. 그렇죠?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글과 말로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그걸 딱 보고 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화가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게 이게 관념적인 거거든요. 이런 걸 전부 다 형이상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 깨진 거예요. 형이상학은 결국에 가가지고는 뭐랑 연결될까요? 신하고 연결됩니다. 신하고 연결. 왜? 결국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그 대표적인 게 지적설계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근데 니네들이 자유롭게 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 논리하고 가장 유사한 철학이 뭐냐면, 해결 철학입니다. 그래서 해결 철학이 굉장히 그 종교랑 비슷한 철학이에요. 왜? 해결 철학은 맨 나중에 가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 철학의 유명한 명제가 뭐예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에 난다고 합니다. 왜 밤에 날아요? 아침 새벽서부터 시대가 돼가지고 탁 끝나는 게 밤 아니에요? 종말이 있잖아요. 밤이 딱 있잖아요. 그 밤에 딱 돼야지만이 부엉이가 그거를 다 판단을 하고 그때서야 아 이게 뭐구나 그러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에 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철학이랑 종교랑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이게 반대가 뭐예요? 니체의 새벽 철학이에요. 니체는 모든 거의 시작이 새벽. 새벽에 모든 게 다 만들어져요. 새벽에. 왜? 해결을 깨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결을 깨고 나오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이 재밌죠?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냐면, 해결 철학은 맨 끝에 가야 돼요. 맨 끝에 가서, 그게 계기예요, 계기. 그러니까 신도 우리가 종교도 계기를 얘기하거든. 이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고난을 줄 때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가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었구나. 어떤 계기를 통해 다 이렇게 가거든. 전개가. 이 해결 철학이라고 하는 게 전부 계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술이 씨앗에서 어떤 계기가 돼갖고 뭐가 나오고 어떤 계기가 돼서 뭐가 나와서 맨 마지막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계기. 그게 이게 그 막스로 가면서 운동권 철학에서 이게 오염됐다 그러면 제가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게 그 막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계기에 뭔가가 변한다. 분명 전환. 어떤 계기. 근데 문제는 이 계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론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한 운동권들은 변절을 해요. 아니 변절하잖아. 왜?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걸 이해를 했는데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계속 어떻게 하냐면 연기를 시켜. 계기가 있겠지. 뭐가 다른 뜻이 있겠지. 나중에 가니까 다른 뜻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대표적으로 다 변절을 해버렸잖아요. 우리 주변에 변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주로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게 뜻이 좋은 것 같으니까 선배가 하자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론적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파요. 변제라고. 근데 변절을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게 뭐야? 내가 한 거는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갈 거야. 이거 분명히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제 경험상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근데 항상 그 앞에서 이론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은 지금 봐도 전부 예를 들어서 뭐 민주노동당에서 정책위원장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바른미래당 가 있고 민주노동당 대표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고 이런 형태들.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근데 나한테 그건 좀 더 얘기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생명계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작동 방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은 뭐예요? 사물이잖아요. 사물. 그래서 약대가 약물학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말이 좀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유기 제조라든지 미생물 제조라든지 이게 맞는 얘기지. 약물? 제조했잖아. 그럼 그게 약물이지. 근데 뭘 다 배웠는데 약리가 맞는 거래, 사실은. 왜? 인체에 적용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약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어와.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 몸은 물질이죠. 우리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약이 만약에 물리적인 법칙을 따른다면 우리 몸은 물리적인 법칙을 따르겠죠. 그게 깨짐으로 인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대신에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게 법칙으로 바뀐 거다. 그래서 우리는 법칙을 찾으려고 한다. 그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인간한테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얘기하는 건데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약품의 작용과 부작용이에요. 법칙. 네, 법칙. 그게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의약품의 작용과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누가 규정을 하고 그게 어떻게 규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다 농축돼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생명계에 맞는 거냐. 그래서 뉴턴이 그거를 그래서 그 형이사학을 쫓아버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윈이 나오는데 다윈이 뭘 쫓아버린 목적성을 쫓아버렸습니다. 진화는 무목적성입니다. 진화는 진보랑 다르고 진화는 목적이 없어요. 진화는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막스가 다윈한테 홀딱 반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연계에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물계 이 물리계의 법칙은 뉴턴이 얘기를 해줬고 생물계의 법칙을 이 다윈이 얘기해 줬는데 인간에 관한 법칙이 진화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윈은 그거를 무목적성으로 본 거죠. 생명계는 어떨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계를 논의할 때 아까 물리화학 법칙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약품의 작용과 완전 여러 여기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법칙 이게 전부 다 물리 법칙이에요. 왜? 인간이 생물이 유기체고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잘 안 맞더라.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하기 때문에. 왜? 진화는 목적성이 없어서. 무목적성이라서. 거기 딱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수렴하는 열린계라 나와 있죠. 수렴하는 열린계라고 하는 게 뭔가요? 열린계. 열려있기 때문에 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열린 마음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열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무슨 얘기하든지 난 다 받아줄 수 있어. 이건 뻥이죠. 열려있는데 다 받을지 아니면 어떻게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말만 뻔지르한. 열려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하여튼 말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렴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하나로 모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수렴하는 거하고 열린다는 게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물계는 그래요. 그래서 물리화학 법칙을 100%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많은 물리화학 법칙 중에서 제일 잘 아시는 거 혹시 연력각 제2 법칙 있죠? 연력각 제2 법칙이 뭐예요? 연력각 제2 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연력학이 제4법칙까지 있잖아요. 근데
1법칙, 아까 1, 3, 4는 다 아는 거고 2법칙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엔트로피가 아니 뭐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고 아니 그러니까 다 배웠던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2법칙인데 2법칙의 핵심이 뭐냐면 엔트로피가 증가, 자유에너지, 자유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잉크를 딱 물에 딱 넣으면 쫙 퍼지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주어 담수 없죠. 이게 물리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면 열적 평형 상태예요. 열적 평형. 이게 확률적으로는 뭐냐면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죠. 균질하게 퍼지니까 어디에든지 물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확률이에요. 균질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개의 분자가 있는데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 건 50개가 물 안에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간격으로. 그죠? 그럼 이게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모여 있는 거, 이게 확률적으로 제일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균질해지는 거예요. 그 균질해서 나중에 가면 열적 평형 상태가 오면 그럼 우리가 열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주가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이게 우주의 종말론이에요. 이 얘기하면 그 연상되는 말 생각 없나요, 혹시? 제가 지금 열적 평형 얘기하면 딱 모든 게 균질해질 거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면 계급이 없어지는 평등한 사회.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을 사회에 적용한 거예요. 우리도 있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사회. 있을 수가 없는 사회. 왜? 그건 죽어버리는 사회. 죽음은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죽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오는 게 뭐냐면 복잡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혹시 그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베르그송은 엘랭비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생애 약동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력학 제2법칙을 비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창조적으로 또 다른 것들을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열적 평형,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지 않죠. 지금 우리 몸이 연력학 제2법칙이 맞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불해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고도로 질서화된 거거든요. 사회는, 국가는. 그러니까 아나키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론 아나키즘이 잘못되어져 있는 해석이에요. 무정부주의라고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무정부주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공동체, 공동성원이 평등한 이런 얘기지, 그게 정부가 없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해석이 들어와서 그런데, 어쨌든, 그네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인간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수렴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이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뭘 먹으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에너지를 밖에서부터 흡수를 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으면 이런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런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평형을 얘기하는 거, 평형 상태, 이게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창시자인 프로이드도 맨 마지막이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거를 죽음 충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죽음 충동이 본질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죽어서 무기질의 상태로 가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거랑 전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를 보면 비평형 상태. 아까 제가 얘기했거든요. 열적 평형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죠. 이게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비평형 상태에서 만들어져요. 비평형 상태에서. 이게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던 아주 유명한 소상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
경계 지점에서, 그러니까 뭔가 규정하기 애매한 그 지점에서 새로운 구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평형 상태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 하에서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이렇게 뭔가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비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비평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반복 때문에 그래요. 반복. 이게 좀 어렵죠? 반복. 계속 이런 상태가 우리 몸속에서 이런 조건과 이런 내용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철학적으로 어떤 거냐면 니체가 얘기하는 회귀를 얘기하는, 이게 저기하고 달라요. 윤회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상태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몸속에서 그게 어떻게 반복이 되나요? 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걸 느끼나요? 왜 그걸 안 느끼냐면 그런 걸 느끼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훈련해도 못 느껴요. 누가요? 훈련해도 못 느끼죠. 느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의 미세한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철학자와 시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를 느끼나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계의 변화를 시로 얘기를 하고 그림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유명하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인상파, 화가들 중에 인상파. 아니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어? 인상파 화가들 중에서 고우라든지 고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해바라기 같은 거, 그거 막 아주 강렬하게 막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야, 무슨 해바라기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게 그렇게 보이는가? 그 사람들은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볼 수 있게끔 뭔가가 하여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쉽게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한쪽은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광기예요. 그러니까 광기가 있어야지만이 천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광기는 또 다른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광기를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격리시키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즉 비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냐면 뭔가가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세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조직을 계속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열린 체계이지만 비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계속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똑같은 약을 말입니다. 오늘 먹었을 때하고 내일 먹었을 때 그걸 어떻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 그게 같아요, 아니지? 그게 필름 약이 아니죠. 그러면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항상 120에 80으로 가야 되나요? 그렇진 않지. 왜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준적인, 이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뭔가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수요하고 공급이 딱 만나서 한 점을 이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한 점이 이루어지나? 어떻게 매일매일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매일매일 똑같은 지점에서 만나나요? 그게 뻥이지. 그게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흐름과 흐름이,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과정의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 이 만들어지는 흐름들이 매일 새롭게 갱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는 같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같다라. 근데 우리의 구조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같게끔 유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욕망가치죠. 욕망적인 약이에요. 그게 어떤 거예요? 비아그라. 그렇죠? 머리 좋아지는 약. 그럼 최후에는 또 뭔가요? 장기를 바꾸는 거죠. 그죠?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의 상태예요. 그 이데아의 상태라는 거는 머릿속에만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이거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물어봐야 되나요? 왜 안 변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왜 안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죠. 왜 변하는지를 자꾸 물어본다고. 이게 너무 변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하니까. 안 변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열정 폐경 상태로 오면 뭐가 된다고요? 죽어요. 계속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변하니까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뭘 물어봐야 되냐면, 다시 왜 안 변하는지, 왜 우리는 안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철학이죠. 왜? 세상은 변하는 거라니까.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세상은 목적이 없어야 되는, 위계가 없어야 되는 거죠. 목적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진화론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목적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것만 남는 거죠. 근데 그래서 계속 변하는데 왜 우리는 안 변하지?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를 닦는 것처럼 안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유전자가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요? 0.1% 차이 납니다. 누구랑 인간이 개면 0.1%. 이 0.1%를 단백질로 계산을 하면 3만 개예요. 3만 개. 이 0.1%가 어떻게 조합되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하고도 똑같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이게 0.1%예요. 원숭이하고 우리는 몇 프로 차이 날까요? 1% 차이. 엄청난 거죠. 이게 600만 년 된 거예요. 600만 년에 양서류가, 이제 어류가 지구상으로 올라올 때 있잖아요. 어떻게 올라왔을 것 같아요? 못 올라왔어요. 왜 못 올라왔을 것 같아요? 중력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중력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왜? 물속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서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기로 가면은 이 무시무시한 생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왜? 우리는 중력을 이미 극복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위, 아래, 옆, 뒤, 앞. 이거 화성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라고 하는 부분, 발을 이렇게, 발을 딛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안 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아래는 어디야? 발 밑에가 아래가 되는 거예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떠있어. 이렇게 둥둥둥. 그럼 어디가 위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조건을 600만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조건을. 이런 조건들 속에서 언어가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언어라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위가 어디야? 여기를 위로 하자. 아래는 어디야? 여기를 아래로 하자. 오른쪽은 이거 오른쪽 이거면 이게 전부 다 임의적으로 규정된 거예요. 요새 나라 말씀이라고 하는 한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던데 그죠? 왜 영어 알파벳이 24개고 한글은 28자든가요? 네? 왜 그랬을까요? 권력이 그걸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천천사람이 만든 거. 세종대왕님께서 그렇게 29자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28자로 합시다. 알파벳은 24, 처음서부터 알파벳이 24자였나요? 아니잖아. 없어지잖아요. 이게 임의적이란 거예요. 임의적. 자의적인 거. 이게 누구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죠?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방위 체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왜 지금 어류를 얘기하냐면 그 어류한테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는 살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 중력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이제까지 600만 년을 살아와서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나하고 우리
이간사하고는 0.1%의 차이가 있는데 이 엄청난 차이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같지 않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냐면 동일한 조건 속에서 그걸 들레즈 용어로 하면 영토화라고 하거든요. 그런 조건 속에 살고 있다. 그게 환경이라고 하는 얘기로 되는 거죠. 환경. 근데 왜 환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냐면 환경은 안 변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태라고 하는 용어로 바꾼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균형점이 생겨요. 이거는 제가 이 균형점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딱 힌트를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건약 윤 대표가 좋아하는 게 사진 찍는 거죠. 의약품의 작용은 사진 스틸의 한 장면이에요. 제 얼굴을 봐주세요. 의약품의 작용은 사진을 찍는 스틸의 한 장면이라고. 의약품이 우리 몸속에서 쫙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특정한 한 장면이 이거야 라고 딱 그 순간에 사진 찍히는 그 순간, 이게 우리가 규정하는 의약품의 장면이에요. 부작용은 뭘까요? 다음 순간이에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연속으로 찍지 않고 이거네, 사진을 딱 찍었는데 다음에 넘어간 그 장면. 왜? 흐름이니까, 연속이니까, 계속 그런 걸 반복을 하니까. 그러면 작용하고 부작용은 나눠질 수 있는 건가요? 나눠질 수 없는 거죠. 작용하고 부작용은 나눠질 수.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의해서 약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체는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가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기를 연상할 수가 있죠. 기. 흘러가면서 계속 뭔가 과정상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을 유지를 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로.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심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움직여야 돼. 그래, 네가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뇌가, 심장아, 너 움직여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작용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어느 한 지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죠? 흘러가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게 복잡계예요. 복잡계. 물론 그 복잡계라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복잡계. 아까 단백질이 몇 개라고요? 3만 개. 3만 개인데 이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이게 바이오 의약품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DNA에서 만들어지잖아요. DNA에서. DNA는 있죠. 그죠? 그 DNA가 RNA를 만들죠.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죠. 이거는 하나의 일련의 흐름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죠? 단백질이 DNA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체질 우리가 그 마동석이처럼 바디빌딩을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유전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체세포는 유전이 안 되잖아요. 생식세포만 유전이 되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라마르크의 용불용소를 믿질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일정하게 나온 게 뭐냐면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임신을 했는데 그때 너무 기아가 왔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그게 환경의 영향이 태아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이제 지금은 얘기하면 DNA의 메칠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DNA나 히스톤을 변형을 시켜서 생식세포를 변형을 시킨다. 그게 후성 유전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일정 정도 유전학에서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거꾸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여튼 극심한 조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극심한 조건. 그래서 이건 아주 일반적인 조건은 아닌 거죠. 근데 그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단백질이 3만 개라고 그랬죠? 근데 이 단백질을 잘 몰라요. 그 단백질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제가 거기에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그 다음인가? 이거 보이시죠? 이게 그 유명한 인보사죠. TGF-베타. TGF-베타가 저런 모양을 갖고 있는 단백질인데 저게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몸속에 13개 있어요. 근데 저게 왜 어려운지 알아요? 쟤네들이 다 비슷해. 아주 분석을 해서 잘게 잘라야지만이 그 13개가 구별이 돼요. 그럼 양분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구별 못해요. 구별 못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부작용이죠. 그래서 약물은 셀렉티비티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어피니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친화성이. 근데 그 친화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상태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상태마다. 어떻게 투여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13개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게 이렇게 변하면, 그죠? 여기서 지금 우리의 약물은 이런 거죠. 여기에 딱 맞는 어떤 약물이 요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 단백질을 변형을 시켜서 변형되어져 있는 반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막거나 그거를 증강시키거나 그거를 변형시키거나. 우리의 모든 약물은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물론 공부 안 하셨겠지만 약물 할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다 이렇게. C자리 맨 처음에 나온 C자리 L체하고 D체가 혼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트리지딘. 그 다음에 C자는 L체만 분리. 이런 거 무지하게 많죠. 이런 약물 무지하게 많아요. 레보프록사신.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반응 보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D체하고 L체가 같이 있을 거다. 부작용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런 게 뭐 하나가 개발되어 나오면, 이게 L체랑 반응하는 애가 있겠네. 그러면 얘랑 얘를 분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서양의 의학은 무조건 온고잉, 발견하는 학문이에요. 동양의 의학은 깨닫는 학문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서양 의학을 이거는 이런 거다. 그래서 서양 의학 논문을 쓸 때 현재형을 쓰잖아요. 그거 다 빠꾸다 적는 거예요. 머스트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쓸 수도 없고, 예?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메이. 그럴 수 있을 거다. 그럴 수 있을 거다. 왜? 다 메이예요. 내일 모레면 뒤집힐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옆에 이거 바이옥스 처음 나올 때 뭐라고 했죠? N세대의 부작용을 차단시키는, 그죠? 그래서 저 뭐라고 그랬어요? 콕스2 셀렉티비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이옥스라네. 그 세레브렉스 처방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위장약이 나와요. 그 지금 논문이 뭐예요? 세레브렉스하고 위장약과의 약물 상호작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거를 그때는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때는 이것만 찾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지. 못한 거거나 안 한 거거나.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찾은 다음에 임상실험을 한 거죠. 그 임상실험 어떻게 했나요? 자, 셀레브렉스 200ml를 이제 미리그램수를 정했어요. 200ml를 어떻게 하나요? 대조군하고 환자군을 나누죠. 그래서 아까 요거 다시 아까 단백질 몇 개라고요? 3만 개. 사람마다 단백질이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이것도 다를 수 있겠죠. 이것도 사람마다 세레브렉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세레브렉스에 관계하는 단백질이 개인마다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교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문제는 세레브렉스를 어떻게 임상실험을 하냐면, 세레브렉스 대조군하고 환자군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죠? 세레브렉스를 먹는 20명이 있고 환자군이 20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20명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표경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다고 두 개를 가정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거 조건 하에서는 맞는 거겠죠. 왜? 동일하니까. 그럼 그 동일할 때 나오는 동일하지 않은 반응은 어떻게 되나요? 없애버리죠. 없애버려요. 이것도 이제 좀 바뀌었는데, 없애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20명을 수천 명으로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수천 명이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작용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에 함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 동일하다. 아까 뉴턴 그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함축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과 부작용이 맞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차이를 어디 그 유전자로 놓고 보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왜? 아까 후성 유전자 얘기를 했잖아요. 유전자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유전자를 만들어내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우리 건약 회장하고 이 동일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의 표현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셀렉티비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어피니티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약을 만들었는데 나하고 우리 신영선생하고는 나하고 약물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확률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게 양자 역할. 우리는 작용을 확률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부작용도 확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인서트 페이퍼 보시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10%, 20%.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부작용은 그렇게 10%, 20%인데 왜 작용은 100%냐? 효과는 100%로 안 써져요. 아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하고 약사들이? 뭘 잘못 먹었죠. 그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식함의 반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먹게끔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수능도 복약 상담. 그러니까 복약 상담이라고 하는 게 복약 지도가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복약 지도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일반적인 논리 구조 속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이 효과가 왜 안 나왔는지를 그거는 무조건 규칙 사유가 어디로 가나요? 약은 규칙 사유가 없어요. 약은 뭐로 규칙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약을 잘못 먹어 네가 규칙 사유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전문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 약물이 이 사람한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거와 함께 이 사람의 어피니티가 왜 달라지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서 추론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지시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이거 과학적으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만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관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관찰 대상을 누가 이용합니까 지금? 최악회사가 이용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빅데이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 관찰을 잘해준 약사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돈을 벌 수 있게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약사의 역할이 자본주의 하에서 제약회사가 그런 자료를 이용을 해갖고 약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아주 자신있고 아주 프라이드 있게 얘기하는 게 건약의 의약품 안전성입니다.
건약의 의약품 안전성 운동은 뭐예요? 약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그죠? 약이 틀렸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규정 권력에 저항을 하는 거죠.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규정을 했지만 우리가 판단한, 우리가 본 이 자료를 가지고는 니네들 규정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푸코가 얘기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에요. 의약품 안전성 운동은 저항 운동입니다. 전문가 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푸코가 저항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물론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항 때문에 푸코도 딜레마에 빠졌지만, 저항을 얘기를 할 때 사회에 대한 저항과 의약품의 부작용을 통해서 의약품의 효능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저항은 같은 저항입니다. 즉 안전성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약회사와 제약 권력에 대한 저항 운동이에요. 그럼 그건 무슨 운동인가요? 그게 반자본주의적인 운동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뭐예요? 건약에서 해왔던 십몇 년 동안의 운동이고 최근에 나온 게 인보사입니다. 가짜 약이라고 하는 거죠. 가짜 약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 가짜 약을 제대로 심사를 못한 규제당국은 무능한 거죠. 즉 우리는 그 권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운동이죠. 그렇지 않아요?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규정을? 의약품 작용이 틀렸어.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거를,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전문가 운동으로 환원하려고 그래요. 환원, 여기서 환원이 나와요. 환원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내용을 갖고 그 의약품이 규정된 그 권력이 규정한 그 내용에서 탈피를 하는 거. 이게 들레즈가 얘기했던 탈영토화예요. 탈규정, 탈코드화. 이런 걸 통해서 그 의약품이 잘못되어져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즉,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의약품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규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왜? 인체, 유기체는 그렇지 않아요. 진화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무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느 시점, 그게 뉴턴의 어느 시점이에요. 뉴턴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자, 공을 땅 차면, 우리 윤 대표 좋아하는 축구에 공을 땅 차면 제가 공을 어떠한 힘으로 어떤 방향으로 차면 공이 어디로 나갈지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자,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으면 우린 예측할 수가 있죠. 근데 진화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목적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측하지 못해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예측한다라고 판단을 하냐면 그 조건과 그 내용이 맞아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적은 작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약을 복용을 하면 약의 작용과 함께 약에 작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만약에 거꾸로 정부에서 부작용 보고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부 기구로 갖고 있고 정말 매일매일 부작용을 보고하게끔 만들어내면 저는 확신하는데 작용하는 것보단 부작용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왜? 인체는 복잡계고 복잡계라고 하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예측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떠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조건 하에서만. 근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도 가질 수가 없어요. 유전학적으로도. 그래서 그 조건 하에서 반응하는 반응 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혈압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 약사쌤들은 잘 모르겠지만 병원은 구조가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나요? 옛날에는 당뇨, 고혈압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현대 알사병은 어떻게 바뀌었죠? 대사질환. 그죠? 암도 합제감. 그죠? 호흡기도 응?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렇게 이게 넓은 바운더리에서 연관되어져 있는 걸로 바뀌어 나가요. 그죠? 이게 바로 케미칼 드럭. 예. 근데 이 단점을 고치겠다고 나오는 게 뭐예요? 바이오 드럭이에요. 그죠? 바이오. 근데 우리 바이오 약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암제니까 항암제 중에서 2세대 약물이 표적 치료제잖아요. 그죠? 표적 치료제 말이 표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강땡땡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강이땡땡 선생님이구나. 어? 글리백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표적 치료제인데 왜 부작용이 나올까요? 글리백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성이 왜 생기죠? 인체가 그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체는 복잡되면서 공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뇌에 우울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계 용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뇌에서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미생물에 의해서. 그게 뭐예요? 공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진화. 세포가 우리가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내성이 생기는 이유도 공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물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내성이 생기는 거고, 그런 약을 썼더니 우리의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왜? 계속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세포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세포랑 대화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화를 한다라고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죠?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는 대화를 하잖아요. 면역세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바이오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면역세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식세포하고 도움 T세포, 그 다음에 사이톱시 T셀,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B셀. 그죠? 이게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 뭐예요? 에이즈나 암이나 발생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적 치료제 오케이. 근데 그 세포가 바뀌기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를 바꿔나가니까 나중에 표적치료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 표적치료제가 문제가 되니까 3세대가 나와서 3세대는 또 뭐예요? 그거를 보강하려고 나오지만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바이오 의약품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얘네들이 케미칼보다는 효과가 정말 좋은데 부작용이 엄청나게 세게 나와요. 왜? 그게 서로 우리 몸이 복잡되어 있면서 공진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까지 알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아까 제가 TGF에서 봤던 것처럼 요 단백질 하나에 이렇게 딱 작용하면 어떤 작용이 딱 나타나갖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만 생각. 이게 뭐예요? 물리화학 법칙인데 이게 뉴턴의 법칙이라고. 이게 안 맞는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인체는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틸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부작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상 반응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왜? 제약회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건약의 의약품 안전성 운동은 반자본주의 운동이지만 가장 휴머니즘한 운동이에요. 왜?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계속 우리는
증명해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주의 실천은 어디서 하냐면 건약에서 하고 있는 거죠. 따져놓고 보면 그런 거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은 건강해질 수 없다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그게 의약품 안전성 운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의약품 안전성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대가 되어지면 무슨 운동이 돼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약품이 그렇다고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의약품이 그럼에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게 적극권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권 운동이나 안전성 운동은 사회와 자연을 묶어내는 전체적인 운동이 되어지는 그게 전체 운동인 거예요. 바이오 얘기했어요. 바이오는 이제 아까 케미칼은 어떤 거예요? 케미칼은 용량 하나 딱 만들어 갖고 무차별하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한방으로 얘기하면 후세방이죠. 후세방. 그냥 딱 걸리는 거야. 네가 약이 낫든 좀 질환이 호전돼. 그러니까 서양 의학을 갖고 다 완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완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완치라고 하는 그거 없. 암은 더구나 암은 완치가 없죠. 암은 뭐야? 관해. 팔로우업을 했더니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지. 완치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기는 할 수 있겠다. 이게 여기 종양이 생겼는데 이걸 잘랐어. 그 종양 없어졌어. 그럼 완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완치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그게 뭐예요? 바이오 의약품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바이오 의약품은 무차별하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적을 한다고 그러고 표적이 안 되니까 면역으로 해갖고 특정하게 그것만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은 무슨 의약품이에요? 정밀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밀 의약품의 대상이 누구예요? 집단이 아니에요. 개인. 그래서 키트루다 이런 것들은 회사에 보내줘서 회사에서 만들어서 개인한테 투여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저 얼굴을 보세요 다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케미칼 의약품은 뭐라고요? 평균적으로 집단한테 무차별하게 투약하는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약 가가가 싸요. 왜? 가격을 양으로 극복해요. 물론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근데 바이오 의약품은 양이 필요 없어. 왜? 개인한테 특화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의 단가는 무지하게 비싸죠.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이게 바뀐 내막이 신자유주의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프면 복지국가는 국가가 책임을 져줬어요. 복지국가는 집단적으로 책임을 져줬다고. 그래서 복지국가는 사실은 평형적인 거예요. 평형.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복지국가가 왜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그래서 그 영국 영화 뭐죠? 나 다니엘 브레이크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 인간 개인으로서의 나의 존엄성을 무시를 하고 전부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게 똑같이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을 때 그 문제성을 그게 규정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세상이 신자유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 건강을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개인이 책임져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강 증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약에서는 이 건강 증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건강 증진을 누가 시켜주는 건가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약사 직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 약사 전문가가 그 직능, 그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약이. 그 약의 대표적인 게 뭔가요? 이거예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이 치료를 얘기하지만 그 이데올로기 속에 뭐가 담겨져 있나요? 건강 증진이 담겨져 있어요. 증진. 난 증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욕망을 계속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약이 뭐냐면 비아그라고
또 대표적인 약이 뭐냐면 머리 좋아지는 약이에요. 내가 증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의 치료는 그냥 평균적으로, 야, 여기까지 치료가 되면 돼. 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무차별하게 치료했던 거라면, 이제는 치료가 인디비주얼, 개별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치료뿐만 아니라 증진을 시켜낼 수 있어요. 그 증진을 약으로도 시켜낼 수 있지만, 또 뭘로 시켜낼 수 있죠? 유전자 치료로 이제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유전자 가위예요.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하면 애초서부터 뭐가 없어지나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나요? 난치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희귀병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희귀 난치병은 대학교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희귀 난치병이 블루오션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뭐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인간의 능력이 증진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인간을 치료하는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는 걸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집단에서 개인으로, 평균에서 표적으로, 치료에서 증진으로. 이거의 사회적인 이데올로기가 뭐라고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따라서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거를 까딱 잘못 판단을 하면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천당에 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약품의 안전성은 정한 운동이자 반자본주의 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증진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잘못 판단하면 이게 자본주의의 이윤을 다시 재산세제주로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현재 유행을 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서 유래를 하고 있느냐. 반드시 그래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그룹이 있고, 그거를 보증하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원격 의료가 그런 거예요. 원격 의료의 핵심이 뭔가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게 굉장히 휴머니즘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의료 서비스를 다 같이 못 받는다고, 못 받는 사람한테 주는 게 왜 문제냐고, 그런 사람한테 대상으로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죠.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장비를 구입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이 아이폰 시계를 차고 혈압, 당뇨를 병원 의원으로 어떻게 보냅니까? 정부에서 돈 찾아서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돈을 그게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키우고 싶은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을 그러니까. 위해서 의료를 쓰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 의료가 그렇게 개떡이면서도 미국 의료가 안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돈을 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은 비싸지만 그걸로 파생되어지는 산업이 대단한 GDP를 만들어낸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패러다임을 바이오 의약품에서 읽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약품의 대세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제가 거기 써놨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만들어냅니다. 맨 마지막에. 오픈 이노베이션이 뭔가요? 이거를 모듈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듈화하냐면, 대학교 연구소, 그 다음에 대학교 연구소와 다른 사설 연구소,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일정 정도를 개량할 수 있는 제약회사, 그거를 임상 연구할 수 있는 제약회사, 이런 게 그 모듈처럼, 우리 달라다 그 스테이션 만들 때 모듈을 갖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모듈을 갖다 붙여. 왜? 이제는 모든 제약회사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져다가 그거를 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외주화죠, 외주화. 외주화의 아름다운 표현이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러면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뭔가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오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픈. 그 회사가 자기가 혼자 안 하고 열려서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이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다 여는 거예요. 그 4개가.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예요. 거기서 잉여를 창출하는 거죠. 옛날에는 제약회사에서 이 모든 거를 폐쇄적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잉여 창출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되는 거잖아요. 공장. 그죠? 이게 막스가 얘기하는 노동 가치예요. 근데 지금 제약회사에서 잉여는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데이터에서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무슨 데이터? 자, 표적 항암제를 이 개별적으로 만들어내는 항암제를 그 사람의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데이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면 다른 사람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밀해지겠죠? 그럼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주커버그가 만든 게 뭐죠? 페이스북이에요. 거기서 이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노동 가치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어로 삼아서 나온 이론이 네그리 하트의 자율주의 이론이고 다중이에요. 다중. 그럼 거기까지는 가기가 어렵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케미칼에서 바이오로 바뀔 때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고,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자본주의의 잉여가치 생산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가는데, 그 방식의 핵심이 뭐냐면 공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공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의 잉여가치 생산 방법이에요. 이거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는 투명성이 자본주의를 억제하는 운동일 수 있지만, 어느 누구한테는 투명성과 공개성이라고 하는 게 잉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는 겁니다. 이게 합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작용과 부작용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자본주의가 얘기를 하는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산업마다 이데올로기가 다른데 이게 합쳐 있어요. 자본주의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마다 내용을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레즈는 사회는 다면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용이 바뀌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분석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사기니까, 예측을 하는 거는 전부 다 투기자본이 하는 거예요. 투기자본.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투기자본이 할 수 있는데, 왜 예측이 가능하냐면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뭘 믿나요? 미래에는 더 건강이 좋아질 거야. 건강이 좋아지려면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술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모두 바꿔줄 수도 있어. 이거를 누가 해줄 수 있어? 기술이 해줄 거야. 이게 자본주의의 믿음을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낼 테니까 뭐 하라고 그래?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주식이라고.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주식이고, 그 주식은 미래 가치를 현재에 환산하는 거죠. 그 주식 돈을 갖고 뭐를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자기의 잉여 가치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통 노동을 착취한다 이것만 얘기를 해갖고는 자본주의의 한 면을 보기 때문에 다른 쪽 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배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커버그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걔가 자기 재산의 99%를 환원하겠다는 게 이게 정말 선한 자본주의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자본의 모양이 그 국면에서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국면을 읽어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자본주의는 다면체인데 그게 국면에서 모양을 바꾸니까 우리는 뭘 분석해야 된다고? 왜 걔가 그런 얼굴을 띠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얘는
왜 쟤는 지금 그 굴뚝에 올라가 있는 저 불쌍한 노동자들 착취잖아요, 착취.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거 없이 자유로운 퇴근, 자유로운 여가를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노노인데 이게 왜 그러지? 자본주의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존을 하고 있는데 자본이 여기서는 이런 모양으로 조건화가 되어 있는 거. 아까 제가 중력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조건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잉여가치. 근데 잉여가치를 이걸 추출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걸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장을 한 거고 여기는 개인, 자유로운 개인.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람 스스로가 비정규적인 노동을 하는 거고 여기는 비정규적으로 하면 여기서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은 전부 다 자본주의가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일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일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노동운동이에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어. 아까 그래서 복잡계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작용과 반작용이 여기서 붙어갖고 지금 반응을 하는 건데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이 왜 이 국면에서는 이런 모양을 하고 왜 이 국면에서 이런 모양을 하는지라고 하는 거를 분석해야지 그게 운동인 거예요. 그게 운동인 겁니다. 그거를 분석하는 방식을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면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주시를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예증을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이제 케미칼 드럭과 바이오 드럭이 왜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가? 왜 케미칼 드럭은 평균인데 바이오 드럭은 개체면서 최적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회가 왜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수용을 하고 있는가? 동시성의 비동시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을 할 때 한 면만 갖고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떤 국면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쫄쫄 굶는 데에서는 자본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일자리가 비정상적인 착취를 할 때는 자본주의를 탈피하는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라고. 이게 발전 단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로 갔다가 사회주의로 갔다가 공산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대에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운동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본의 잉여 가치를 어떻게 분쇄를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왜? 그 부분에서 자본도 부분으로 얼굴을 바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자본의 잉여 가치를 차단하는 운동을 했을 때 그게 반자본주의 운동이고 그거를 탈피하려고 하는 운동을 했을 때 그게 반자본주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건약의 의약품 안전성 운동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좀 더 급진적으로 가게 돼서 더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더 큰 운동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명하는 겁니다. 이 운동과 운동의 세력이 어느 순간에 우리 공명 있잖아요. 공명 잘 아시잖아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바람이 깨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공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동은 지금 우리가 운동하는 그 국면을 읽으면서 왜 이런 국면의 얼굴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운동이면서 그 운동의 폭로를 통해서 다른 쪽 운동과 공명을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인 연대 이런 건 불필요한 운동입니다. 강제적인 연대라고 하는 건 연대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정말 그 많은 운동의 시간 속에서 보는데도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운동체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효과가 없는 운동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보면 제 얘기가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운동은 공명을 일으키는 운동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느 지점에서 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전체는 없어요. 전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관념적인 운동이고 그거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의 운동이지 그거는 현실 생활에 이렇게 변화를 인지하면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을 나중에 어떤 하나의 운동이 공명이 돼서 하나로 쫙 모여졌을 때 그게 바로 1917년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 운동이 되어지는 거고 쿠바 혁명이 일어난 운동이 되어지는 거고 중국 혁명이 일어난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할 수는 없어요. 왜?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왜 실패했냐면 그거를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 지속을 못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면 나머지들이 다 따라서 바뀌어질 줄 아는 거예요. 왜? 단순한 거죠. 뉴턴적 사고방식을 가진 거죠. 지금 복잡계적 사고를 갖거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방식, 이거 제 창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들레즈가 얘기하는 거고 푸코가 얘기하는 운동인데 그들이 다 진리를 얘기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떠한 순간에 공감이 되면서 세상이 그래서 뭐 촛불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촛불을 운동권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왜 지금 욕만의 요건이냐? 지속이 안 된 거죠. 왜 지속이 안 됐을까요? 그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런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떠한 반복적인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 어디로 갔나요? 집으로 갔잖아요. 집으로 가서 한 게 뭔가요? 선거 잘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부르주아 운동이라는 거예요. 반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인간이 이렇게 형체를 유지하고 있냐면 계속 제가 얘기했죠. 변화하면서 반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반복의 내용이 뭔가요? 계속 촛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촛불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촛불. 1년 내내 해야 돼. 그러니까 그 1년 내내 촛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약의 의약품 안전성, 접근성 운동을 계속 버전업을 시켜가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고 민주노총 운동하는 거고 그 운동을 하다가 지치지 말고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만나면 촛불이 되는 거고 그게 지속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질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복은 지겹잖아요. 결론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제 얘기는 논리적인 비약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법칙, 진화법칙 이거를 철학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의 그 개념적 책 이거를 전부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한 거고 그 근거를 제가 우리 의약품을 통해서 의약품 작용과 부작용 그 다음에 케미칼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그게 왜 그렇게 자꾸만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지 왜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뜬금없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게 왜 집단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왜 복지국가가 그렇게 좋다는데 자꾸만 복지국가가 해체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관. 그래서 세계 항상 어떤 새로운 게 나올 때는 이데올로기 주체 그 다음에 그거를 미는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삼박자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거를 비판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들레즈가 얘기한 탈영토화 운동에 계속 이게 노마디즘이에요. 계속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도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알아들어요. 왜? 역사적으로 다 그게 증명이 되어져 있었으니까. 알아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굴러오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가 이 정도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어떻게 싸가지 있게 사람들이 전달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사람들의 감성을 꽉 공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거는 왜 변화가 안 되지? 그게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죠.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데 왜 변화가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지? 왜?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겹게 아니 이거 똑같은 거 이렇게 해야 돼? 아니죠. 그거를 약간 새롭게 해서 또 하는 거예요. 내용은 안 바뀌어도 돼요. 왜? 자본주의가 안 바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요.
자본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굴만 바뀔 뿐이지 내용이 안 바뀌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얼굴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꿀까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수단을 바꾸면 우리도 얘기하는 수단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또 시위하는 양상도 아주 무식하게 시위를 했다가 사람들과 즐겁게 시위를 했다가 계속 이렇게 유연하게 계속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우리 스스로 지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우리 건약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뭐 우리 건약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지만 이게 지쳐서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종교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없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없잖아. 제가 왜 여기서 자꾸 철학을 얘기를 하냐면 왜 학습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냐면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돌을 닦는 게 아니고 운동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자본의 모습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지 말아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반복이라고 하는 거를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조금 제 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PPT는 나중에 그 어쩐지 쉽지가 않네. 근데 잠깐만 줄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끝내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좀 전달이 되어졌던 것 같고 저는 계속 이거를 저의 소명으로 이전에 형 일이잖아. 물론 그건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강당 철학자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